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모든 질환은 원인 및 증세로 기술될 수가 있다.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 증세와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 신체적인 증상은 세포 조직 기관 상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리 현상이요, 생화학적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무질서이다. 일단 근본적인 이상 증세가 확인되면 그 질환들은 의료진의 정확한 검진하에 하나둘씩 베일을 벗게 된다. 의료진들은 그런 단서를 하여서 전력 투구한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에 약물을 공급하는 동맥경화가 나타나면 협심증색 경색을 유발하고, 인슐린의 공급 과잉을 유도하는 종양은 뇌조직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해서 혼수 상태로 이끌며 혈당량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척추 내의 운동이 신경에 침입한 병원체는 근육마비를 일으키고, 어, 내장에 구멍이 뚫리면 수술 후에도 상처 주변에 뒤틀림이 있고, 결과적으로 복부, 평만, 구토, 탈수, 혈액의 화학적인 불균형까지 초래해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탈장은 복부에 거름을 가득히 채우는데 뒤따르는 복막염은 고열과 폐혈증, 그리고 절도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혈류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 밖에도 어린과 결과가 한 고리로 된 예는 몇 건의 두꺼운 의대 교재를 써낼 만큼 다양하다.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증세를 호소하는데 협심증, 혼수상태, 다리마비, 구토증세, 복부 평만, 고열을 동반한 하복부 통증 등등.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진이 시작이 된다. 의사가 병리 생리학 용어를 사용하며 임상시험을 통해서 일련의 신체적인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병리 생리학은 질환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다. 이 용어는 주로 철학과 시학의 합성으로 철학적인 사고와 시적인 감각이란 뜻을 지닌 그리스 자연성에 관한 것을 캐낸다의 어원을 두고 있다. 질병의 요인이 생화학적인 것인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세균 때문인지 호르몬 분비 때문인지 생화학적인 것인지 기계적인 것인지 유전자인지 악성인지 영성인지 선천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은 모두 다 병리생화학자요 징후를 따라다니며 병리를 찾아내려는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수사가 완결되어야 적합한 치료법이 따를 수가 있다. 치료 목적이 병인을 제거하는 데 있던 약품이나 엑스레이로 그 요인을 파악하거나 해독제를 이용해서 상쇄하는 등, 아니면 최조직이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도록 병인을 단순히 붙잡아 두는 것에 있던 모든 작전은 환자가 그 병인을 제압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죽음으로부터 환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일단 환자와 함께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가한 이상 그것은 병인과 친구를 잘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생화학 연구는 대다수 질환에 들이고져 있던 베일을 하나씩 자리로 벗겨내 병인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예방하지도 못해서 효율적인 치료만큼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도 병인과 징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조차 천불로 여겨진다. 알츠하이머 타입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질환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질환이 1907년 의학계에 최초로 정식 보고된 이래 많은 의학자들이 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 기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담당하는 뇌조직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는데 환자의 치매 형태와 강렬한 타격을 입은 세포의 수와 위치에 따라서 좌우된다. 신경세포의 감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억력 감퇴와 지각 상실을 가져오며 그 외에 신경 전달을 관여하는 화합물인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 설명한 것들에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사항들로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정 증세들과 구체적이고 화학적인 발견물들을 직접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비밀에 묻혀있는 생리적인 병인들이 너무나 많아 의료진들의 치료 방향이 분산되거나 아예 엉뚱한 곳에 맞춰지기도 한다.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며 이러한 병인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서술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게 만든다. 그러다 몇 가지 정도는 거론할 만한 사항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 조직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병리와 병인을 밝혀내려는 의료진들의 연구 방법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적 상태, 그리고 이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내외부적인 변화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바로 열흘 앞둔 그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 알츠하이머 질환의 마지막 단계를 6년째 접어들어가던 남편을 두고 제네 위트닝은 과거를 회상했다. 제니까 남편 필은 내가 어릴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우리 가족이 그들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던 1930년, 22살인 필과 23살의 제니스는 아주 매력적인 신혼 부부였다. 40주에 들어서 평범하게 보일 수밖에 없던 우리 이민 부모들에 비해서 위트닝 부부는 마치 영화 배우처럼 화려해 보였고, 이유는 제니카 필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마치 소꿉동무처럼 노는 어린 커플이 과연 어른처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런 의구심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부부들과 달리 그들의 애정은 유별난 데가 있었다. 바로 서로에게 완전히 미쳐버리듯이. 위트닝 부부의 애정과 그 표현 방법은 뭔가 특별했다.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다. 내 나이가 남녀가 내 존재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은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 끊임없이 크고는 부부간의 부드러운 시선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공공연한 애정 표현도 줄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필은 브롱크스 아파트를 떠나서 세 아이들과 데리고 주당 64시간 일하던 직장을 완전히 은퇴할 무렵, 사랑스러운 아내와 성공한 아이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 등 밝은 미래를 손안에 쥔 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범 가장처럼 보였다. 23년간 위트닝 부부와 연락이 두절되긴 했지만 1978년 나는 뉴헤이븐의 집 가까이 있는 그들의 콘도를 찾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해안가로 가서 플로리다로 가기 전 업무 처리를 처리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던 필은 오래전부터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은퇴 후부터 평범한 은퇴가 아니라 훌륭한 일과 직장에 물러나야 했기에 생기는 실망감과 분노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여겼던 제니스의 생각은 점차 무너져 갔다. 그날 저녁의 분위기도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했다. 제니스의 요리는 맛깔스러웠고 필이 선택한 포도주는 최고급이었다. 문제는 다음 날에 일어났다. 필이 전날 밤의 일을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제니스가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필은 너무나 부부와 나눈 이야기는 물론 그들이 왔었다는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니스는 그 순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후에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이 없어 제니스는 하긴 나도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는데 어쩌면 그이도 나중에 기억해낼지 모르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그동안 자주 나타났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니스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방화벽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넘나고 여지가 없는 물증이 그토록 많이 나타났지만 제니스는 여전히 의학적인 검증을 주저했다. 필의 격분이 차츰 식을 것이라고, 아니면은 필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 혼자만의 고통을 참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인생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결심한 제니스는 어느 부부와의 저녁 모임이 있은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필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다. 그동안 있었던 자세한 상황을 듣고 필을 검진해본 의사는 필의 병명을 알아냈다. 제니스는 처음과는 달리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의사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게 되자 밀려드는 절망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다. 그녀는 의사와 의논한 끝에 필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니. 제니스 필에게 그의 병명을 알려준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일이었다. 비정상적인 언행이 점차 잦아지고
기억력도 가운데가하고 진이 또 가끔 본의 아니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내 후회가 잇따랐다.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그도 정상이 아닌 사람에게 분노와 혀째찍을 휘둘렀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제니스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비를 돌보기로 하고 알츠하이머 질환자들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건기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이 여럿이 있었으나 36시간이라는 제목의 시선을 끌었다. 그 책에는 제네스는 며칠 전 의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질환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끊임없이 계속된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발병에서 사망까지 통상 7에서 10년이 걸리나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3, 4년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14년까지. 혹시 알츠하이머 질환이 일반적인 노쇠 현상일지 모른다는 기대는 다음의 문장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 치매는 노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가 없다. 결국 제니스는 남편의 알츠하이머를 무서운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세가 가속화되면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36시간과 그 밖의 서적을 통해서 제니스는 피해력에 나타날 정신적인 육체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고통이 따르게 된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도 대충 짐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난 일만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때는 제니 홀로 피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앞서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바로 열흘 앞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어. 그는 내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으로 생각했는지 날 보자마자 쫓아내듯이 밀면서 손에 잡힌 대로 물건을 던졌다. 그 중에는 평소 내가 아끼던 골동품도 여럿이 끼어 있었다. 물건을 있는 대로 던진 뒤에 그는 낸시에게 전화를 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말한다면 자 이렇게 했다. 그런 소란이 계속되는 동안에 요쯤 여자가 안으로 들어온데 신기하게도 비는 그녀를 알아봤다.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롭게 비를 거슬려서 차에 태웠다. 비리 의 사람이 내가 체포당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쩌지? 라고 말하자 경찰은 아닙니다. 우리랑 드라이브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뭘 걱정 마세요. 가볍게 넘기면서 안심시켰다. 뉴욕에서 달려온 낸시는 제니과 함께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입원 생활에 비리 병동에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필은 요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에 제니는 자신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았다가 또 몰랐다가 하는 남자와 함께 요양원에서 결혼 50주년을 기념했다. 그 후에 2년 반 동안에 제니는 자녀들의 불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며칠 쉬었을 뿐 모든 시간을 필과 함께 했다. 제니는 물리치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을 후원하는 단체 활동을 가입했어. 이렇게 아버지와 질환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들은 정신적인 자유문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막내 저희는 용기를 내서 비리 요양소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2번이나 찾아왔다. 비는 자신의 아들인 조이를 알아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 솔직히 조이의 방문은 실망감만 불러일으켰을 뿐 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으로 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의 제니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능서도 정봉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온 가슴으로 해냈다. 제니를 안위로 알아보지. 초기의 비로 증세는 책 내용으로 나타났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진행되는 식으로 병세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부터 표현하려는 생각과 실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깨나가던 몸무게에서 20kg이 더 늘어날 만큼 요양석에 들어온 뒤로 피로 몸무게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는 방법, 씹는 방법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자 모든 노력과 교신은 끝나버렸다. 필이 완전히 무능력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황 변화를 의식하지 못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의식은 있으나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것이었다. 신변에
축축이 흘러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제니슨 잠시 말을 멈췄다. 세상에 몹쓸 병은 없을 거예요. 제니슨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의 고통까지 다 짊어졌다. 말기에 들어서 피의 몸무게는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음을 거둔 해의 피의 피부는 완전히 뼈에서 이탈된 듯 늘어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산책만큼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강박관념에 쌓인 사람처럼 필은 하루도 쉬지를 않았다. 그렇게 의자에 일단 앉고 나면 필은 항상 좌우 옆으로 기울어졌다. 숨을 거두기 전 한 달 동안 필은 밤새 침대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끊임없이 다리 운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판명된 6년이 지난 1990년 1월 29일 저녁, 필은 그 걷기 운동을 고집하다가 의자에 다리에 걸려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맥박은 되살아나지가 않았다. 그가 눈을 감았다는 소리에 들어서 나는 기뻤다. 남편이 죽었다는데 기뻐하다니 끔찍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나는 그가 그런 추악한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리에 너무나 행복했다. 필 위트닝의 파괴 과정은 결국 그렇게 끝을 내었다. 30년 일생 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유야 여러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더욱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조사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 중에서 11% 이상이 알츠하이머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03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의 미국인 환자는 6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비슷한 아직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제니 위트닝이 찾아냈던 장기 요양소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졌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환자는 점차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져들게 된다. 예정된 증세,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등 즉각 무너지지 않는 환자들은 식물인간이 되기가 쉽다. 대소변의 조절 불능과 부동자수로 인한 대위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요도에 감염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결정이든 일단 내려지기만 하면 이후에 이런 순식간 진행이 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간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들은 대부분 요도나 허파, 욕창에 생긴 부분의 감염으로 사망한다. 박테리아가 혈류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은 쇼크 상태 및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신장과 간을 무너뜨리며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환자에게 사랑과 미움의 이중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무력함과 덧없는 절망에 절감을 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어떨지만 앞으로 보게 될 일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덤덤히 받아들이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반문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생겨난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둔 가족들은 몇 년씩이나 산면이 포위된다. 막다른 길목에 들어가서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대로를 옆에 둔 채 캄캄한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악마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악마에게 이름을 붙여서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단 어떤 대상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것과의 대결은 한층 쉬워진다. 질병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은 그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 단계이다. 그 전쟁에는 의학과 의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합심해서 싸워야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자신을 간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허물어져가는 환자 옆에서 같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협력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위로가 큰 도움이 된다. 사람에게 고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다정하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해결이 된다. 환자뿐 아니라 그 환자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짜없이 짓밟아대는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그 가족을 도와주어야 한다. 권위의 늪에서 탈출하는 첫 단계는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미국인 수십만 명을 매년 새로운 환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중에서 알츠하이머 타입은 약 50에서 60%를 차지한다. 치매의 원뜻은 말씨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덜됨이나 이런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설명이다. 우리가 현재 노인성 치매라고 부르는 질환과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정신 환자들과 함께 수천 명의 만성 골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피해자는 정신의학계의 고전으로 알려진 정신병에 관한 의학적인 고찰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현실과 격리된 사고가 반복되고 감정 표현이 두절되고 과장된 행동 양태가 계속 일어나고 필립 에드워드 위트닝을 그대로 그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의 유사 의학용어로 많은 의학자들은 부조화를 사용하곤 했다. 필리핀의 수제자 몽필리의 시의 유서에도 의디를 졸업한 그들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다. 미움과 증오 역시 마찬가지다. 발병 전에 일렬히 사랑했던 대상에게조차 철저한 무관심을 보인다. 감정 표현이나 지적 기능의 마비에도 진짜적인 변화가 따른다. 당시 프랑스의 정령같은 고명한 의대 교수들처럼 에스키롤 역시 환자의 사후에 사체를 해부하곤 했다. 정밀도가 요즘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현명을 쓰지 않고 에스키롤은 대부분 직접 눈으로 검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돌돌 말려있는 뇌질이 노화되어 건데건데 잘려나간 부분도 있고 바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납작하게 축소된 것도 있었다. 손상의 있는 뇌의 앞부분이 특히 심했다. 나선을 그리며 말려있는 뇌질이 압축되거나 파괴되어버린 빈 공간에는 혈청이 속을 채우고 있었다. 에스키롤은 위와 같은 검시 결과를 통해서 뇌조직이 퇴화하면 지각력도 퇴화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에스키롤의 업적으로부터 알츠하이머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의학계는 여러 면에서 심한 발전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높은 배율과 고해석력을 지닌 현미경이야말로 의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수한 성능의 광학기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독일 의대의 과학자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엄청난 발견을 이루었다. 알츠하이머는 처음 신경 및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음성의로 의학계에 버려놓았으나 1907년 알츠하이머는 뇌피질에 나타난 특수한 질환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느 여성 환자에 대한 관찰을 자세히 기록했다. 51세의 여성 환자는 질투심과 기억력 쇠퇴, 편집증, 지각력, 알츠하이머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은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임상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실 알츠하이머 증세는 피넬과 에스키롤 두 프랑스 의사에 의해서 치매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류되었을 뿐 두 사람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보고된 바가 있었고 전기 치매라는 용어가 이미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현미경 실험을 통해서 뇌피질, 뇌세포 속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원섬유가 점차 밀집화되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핵을 포함한 세포 전체가 와해된 채 원섬유 뭉치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원섬유가 생긴 세포가 정상세포보다도 알료를 훨씬 잘 빨아들이는 사실에 유의, 신진대사 때 쌓이는 침정물과 원섬유 생성의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환자의 뇌피질 세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이 원섬유로 가득 차 있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세포의 파괴 과정을 알아낸 뒤에 알츠하이머는 뇌피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미세한 덩어리들과 판상물질들을 찾아냈는데 몇 년 후 이것들이 축색돌기
뇌의 상호 연락 체계를 파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신경 원섬유 뭉치나 아밀로이드 판상 물질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뇌피질의 노쇠 상태에 따라서 둘 중의 하나 혹은 둘 다 나타나기도 한다. 소량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 질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원섬유 뭉치와 판상 물질이 형성된 후 어떻게 뇌피질이 노화되어 가는지 과정을 살펴보자.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다양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신경 원섬유 뭉치나 아밀로이드 판상 물질이 아니다. 알츠하이머가 특별한 질환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한 이래 알츠하이머 질환의 임상시험이 나타나는 의미는 분명치가 않다. 사체 해부때 밝혀진 내용으로 볼 때 이 질환은 노인성 치매로 판단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사실이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질환이 5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 나이와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다면 이 질환은 저발성 치매라는 용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을 했다. 저발성 치매. 알츠하이머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몇 년 뒤에 다른 연구진들도 비슷한 사례를 소개했다. 판상물질과 원섬유 덩어리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다가 숨을 거둔 환자들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도 나타났다. 몇몇 의사들이 조기 발병 문제를 설명해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증후군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알츠하이머의 저발성 치매로 불려왔다. 저발성 치매. 지난 수년 동안 급속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의 치료 예방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알루미늄이나 바이러스, 두부, 타박성, 감지 기능 저하 등 같은 외부 인자들도 일관성이 없어 특정 병인으로 보기는 미흡하다. 다만 발병 후에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조사된 바는 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뇌피질 생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신경 전달의 필수 요소인 아세틸콜린의 숫자가 60에서 70%나 감소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파괴된 신경전달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약물 치료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아세틸콜린의 향이 떨어질 때 반대로 아밀로이드의 향이 증가하므로 아세틸콜린이 신진의 아밀로이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사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질환의 생화학적인 성격과 생명성에 나타난 병리 관계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원섬유 뭉치와 노화된 판상물질 외에도 엑포라는 해마 모양의 빈 공간이 또 다른 실체로 떠오르고 있다. 해마. 이 순간에도 연구자들은 이런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 뇌의 생체 조직 검사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요즘 내과 의사들은 질환의 85%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해낸다. 초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알츠하이머 질환이 치매와 유사한 징후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경시될 경우에 치료적 길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질환을 통보받은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사실 그 어떤 위안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